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진동학 12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 이어서 진동을 고려한 설계에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주파수의 범위에 상관없이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감쇄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실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점탄성 재료를 진동 구조물에 부착시켜서 진동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점탄성 구조물로 대표적인 것들이 고무나 폴리머, 우레탄, 나일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탄성 재료의 강성이나 감쇄 특성은 온도와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탄성 재료를 사용해서 진동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가진 주파수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작동 온도와 같은 이런 그 진동계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점탄성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에다가 이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감쇄를 증가시켜서 진동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로서 사용하게 되죠. 이런 그 감쇄가 있는 점탄성 물질이 구조물에 부착되게 되면은 그 구조물이 진동할 때 진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질 때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사이에 그 진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곡선이 이런 그 폐곡선을 이루면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 그 면적이 원 사이클당 소실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실되는지 이 면적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요. 점탄성 재료들은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이 온도에 따라서 역률이라든지 또는 소실률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된 이 그래프는 소실률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고요. 요 지금 파란 그래프나 까만색 그래프는 역률을 나타내는데 같은 그 역률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은 온도가 처음에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역률이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물질은 역률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물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이런 그 역률이나 소실률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계의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점탄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고려해서 그 진동계의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네 번째 그림은요, 그 수평축이 댐핑을 그리고 수직축이 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물질은 감쇄는 굉장히 큰데 강성은 낮은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주로 고무의 종류들이 그런 물질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떤 물질은 댐핑은 굉장히 감쇄는 굉장히 작은데 강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이 있죠. 세라믹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그 재료로 여기는 것은 강성도 높고 감쇄도 높은. 그럼 강성이 높으면은 우리가 그 구조물의 변형을 갖다가 작게 유지할 수 있죠. 또 감쇄가 높게 되면은 구조물의 진동을 갖다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이다. 강성과 감쇄가 동시에 증가되는 그런 방향이다. 그런 그 대표적인 그 물질로는 이 폴리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강성과 감쇄의 이 그래프상에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점탄성 재료의 응력과 변이율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식은 점탄성 역학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탄성 역학에서는 이 E가 역률이죠. 근데 점탄성 물질이 되게 되면 이 대신에 E 스타라고 쓰고 E 스타는 역률과 소실률의 이런 복수 함수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소수를 매개로 하는 응력과 변이율 사이의 관계식으로 점탄성 재료의 특성이 모델링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델링 되는 이 점탄성 재료들을 조금 간단하게 진동계를 위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스코일라스틱 점탄성 재료가 있다고 할 때 이 재료를 이렇게 스프링과 감쇄기의 직렬 연결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델링한 거를 우리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막스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성과 감쇄의 병렬로 모델링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 되겠는데 켈빈 보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스탠다드 모델, 우리말은 표준 모델이 되겠죠. 이 막스웰 모델과 켈빈 보이 모델을 혼합해 놓은 모델 같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막스웰 모델과 켈빈 보이 모델은 K와 C 두 개의 파라메타로 모델링이 될 수 있는데 반해서 표준 모델은 K1, K2, C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파라메터를 지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훨씬 더 복잡해지죠. 더 많은 재료들을 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는 자유도가 더 늘어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신에 복잡도도 이 모델을 사용할 때 증가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도 함께 지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질량이 있고 여기 점탄성 재료가 있다고 할 때 이 모델을 갖다가 켈빈 보이 모델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질량과 요 점탄성 재료가 스프링과 감쇄기의 이런 병렬 형태로 모델링 된다. 여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자유도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주어지게 됐을 때 운동 방정식이 여기 보는 것처럼 mx 플러스 cx 플러스 kx로 자유 진동 재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 질량의 조화 함수로 가진력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가진력 함수는 이렇게 f0 exponential j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정상 상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특혜를 이렇게 가정하고 이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 라지 x 값이 구해질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이 과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x를 이거를 대입해서 이 구할 수 있는 식이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요게 마치 그 강성항처럼 보이고 요게 이제 질량에서부터 그 유래되는 동강성항, 이 전체가 이제 동강성항이죠.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강성과 관련된 항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 소실률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타 소실률이 K분의 오메가 C. 그래서 C에 대해서 요 식으로부터 이타와 K의 함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C는 오메가분의 K 이타가 됩니다. 이야기는 감쇄가 강성에는 비례하지만 주파수에는 반비례하는 모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켈빈 보이 모델은 이런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점탄성 재료가 있다면은 그 재료는 켈빈 보이 모델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아주 잘 맞는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리 진동에서 사용되는 모델이죠. 앞에서 소개했던 막스웰 모델은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 않고요. 막스웰 모델과 켈빈 보이 모델이 혼합된, 조합된 모델로 소개가 되었던 표준 모델이 그 다음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델을 보면은 여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질량이 있을 때 이 질량을 두 개의 스프링과 하나의 감쇄기로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는데, 이때 질량의 이 변이량을 x1, 그리고 여기 감쇄기와 스프링 사이, 두 번째 스프링 사이의 요 점까지의 요 변이량을 x2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운동 방정식으로 x1과 x2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정상 상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x1에 해도 라지 x1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 x2에 해도 라지 x2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라고 놓고 이 두 값을 이 방정식들에 대입해서 라지 x1과 라지 x2를 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정계수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지 x1과 라지 x2가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힘 전달비를 구할 수 있는데요. 힘 전달비라는 것은 이 모델에서 보듯이 F0라는 진폭을 가진 힘이 조화함수로 이렇게 이 질량에 주어졌을 때 이 집안에 어떤 힘이 전달되느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전달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x1만큼 움직이니까 k1의 x1, 그 다음에 요거는 x2만큼 움직이니까 k2의 x2가 되죠. 그래서 집안에 전달되는 힘의 양은 k1 x1 더하기 k2 x2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힘을 이 F0로 나눈 게 결국은 힘 전달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파수 비와 감쇄 비에 그리고 이 강성비 K1, K2분의 K1을 감마라고 강성비로 정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힘 전달비를 표시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하는 이 과정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뭐 단순한 계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전달비가 이렇게 주파수비, 감쇄비, 그리고 강성비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 전달비를 일반적으로 진동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작게 만들면 좋죠. 그래야 이 기계에 발생한 이 진동, 여기 가해지는 이 힘이 집안으로 적게 전달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힘 전달비로 표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유도된 힘 전달비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그것들을 갖다가 주파수비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구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최대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구해보면은 그게 이제 미니맥스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힘 전달비의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하면은 얼마가 구해지느냐면 1 플러스 2 감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구해지는 그때의 주파수비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때의 감쇄비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강성비, 감마 값이 작아지면, 즉 K2가 K1보다 아주 커지면은, 그러면 표준 모델은 켈빈 보이 모델 또는 막스웰 모델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2가 아주 크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면 이게 거의 강체처럼 돼버리면은 이 K1이라는 스프링과 C라는 감쇄기만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켈빈 보이 모델이죠. 그런데 거꾸로 K2가 아주 클 수도 있지만 K1이 아주 작을 수도 있죠. K1이 아주 작아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0으로 가버리면 C와 K2가 직렬로 연결된 모델이 되니까 그건 막스웰 모델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감마 값이 아주 작아지는 경우는 켈빈 보이 모델이나 또는 막스웰 모델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도했던 이 공식, 이미 이렇게 유도해 놓은 이 공식을 우리가 진동 설계를 할 때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값으로 만든다. 그렇게 만들려면은 결국 감마 값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때의 주파수 비와 그때의 감쇄 비가 결정이 되니까 요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진동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모델을 이용한 진동 설계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 질량이 100kg인 진동계가 여기에 오메가 틸다가 10라디안 퍼 세크의 주파수로 가진되고 있다. 모든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힘 전달비의 최대값이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 상태에서의 힘 전달비가 0.1을 초과하지 않도록 표준 점탄성 감쇄 모델을 설계하라. 표준 점탄성 감쇄 모델을 설계한다는 것은 K1과 K2와 C 값을 결정하라는 얘기죠. 자, 힘 전달비의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그 공식이 1 플러스 2 감마였죠. 이것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게 성립되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감마가 0.5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감마가 0.5로 우리가 만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 주파수 비는 감쇄 비는 감마가 0.5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0.4714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쇄비도 결정이 되고 앞에서 강성비도 0.5로 결정했으니까 이 힘 전달비에다가 강성비와 감쇄비들을 다 대입해서 요걸 R만 남겨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값이 0.1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0.1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이 얻어지죠. 그럼 이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R의 범위를 결정해 보면은 R이 5.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이 식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R을 5.6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5.6보다 큰 값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근데 5.6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국 이 R이라는 건 뭐냐면은 루트 n분의 K1 분의 오메가 틸다 요 주파수 비죠. 이게 5.6이니까 앞에 m은 100kg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K1 값이 31.89 뉴턴 퍼 메타라고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K1이 결정되면 K2분의 K1이 감마인데 그게 0.5라고 그랬으니까 K2 값도 결정이 되죠. 63.78. 자, K1, K2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감쇄비 값은 2루트 K1 M분의 C로 결정이 되는데 K1 값도 결정이 되고 M도 결정이 됐으니까 C 값이 제타 값도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53.24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델의 K1, K2, C 값이 모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설계한 이 진동계를 위한 점탄성 감쇄 표준 모델에서 강성과 감쇄가 각각 10%씩 변할 때 정상 상태에서의 힘 전달비가 최대 몇 %나 변할지 계산해 봐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강성인 K1이나 K2가 10%씩 변하면은 감마는 K2분의 K1이기 때문에 위가 10%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각각의 경우를 K2가 가장 작은 값분의 가장 큰 값이 범위가 이쪽이 될 테고요. 이쪽이 가장 작은 것분의 이게 가장 큰 값의 범위가 이 값이 되죠. 그래서 감마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힘 전달비는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다른 R 값이나 또는 이 제타 값은 그대로 놔두고 요 강성 B 값 요것만 요 범위에서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집어넣어서 이타 F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0.093에서 0.105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원래가 이 값이 0.01이었죠. 근데 0.093까지 변화됐으니까 이 경우에 7% 변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5%만 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쇄 C가 10% 변하게 되면은 앞에서 감쇄 B의 값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10% 변하면 감쇄 B도 10%씩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 범위가 이렇게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감쇄 B가 0.51851대를 그 힘전달비 공식에다 대입하고 0.42431대 대입해서 강성비와 주파수비는 원래 있었던 값을 그대로 써서 이 값의 변하는 범위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0.083에서부터 0.100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경우는 이게 17%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에 이 설계점에서는 감쇄의 변화에 의한 힘 전달비의 성능 변화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파라미터에 대한 성능의 변화를 우리가 설계 민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어떤 파라미터가 성능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감쇄비가 감쇄 상수가 설계 진동의 그 힘 전달비의 성능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2배 이상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민감도는 설계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점을 잘 선택해서 이 민감도를 설계 민감도를 최소화하는 그런 설계를 우리가 강건 설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앞의 문제에서 힘 전달비 기준으로 설계한 점탄성 감쇄 표준 모델 진동기에 가진 가진력이 1000뉴턴이다. 아까 F0, 요 F0가 1000뉴턴이라면은 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이의 진폭을 구하고 이것을 50 마이크로메타로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고 그때 힘 전달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 응답은 앞에서 이렇게 구했었는데 요거의 절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복소수가 되니까요. 절대값이 이렇게 공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모든 K1, K2, C, 오메가 틸다, M 값들을 대입해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F0가 1000까지 대입이 됐으니까 이게 0.0001 즉 100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 마이크로메타를 50 마이크로메타로 줄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으니까요. 그건 이제 반으로 줄이자는 얘기죠. 이 X1 값을. 이것을 반으로 줄이려면은 어떤 것을 줄여야 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할까를 일단 여러분들이 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2나 이런 게 변화 없는데 C만 줄인다고 해서 반으로 줄어들까요? 이 값이 안 변하는 이상 이것만 줄인다고 해서 안 줄어들 것이다. 또 여기서 K1, K2를 줄이면 어떨까요? K2를 줄이면 여기 K2, 여기도 K2 있으니까 K2를 줄인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죠. 또 K1을 줄이면 이런 식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경우에 이걸 반으로 줄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식으로부터 M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질량 M을 200kg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100kg이었는데 2배로 증가시킨 거죠. X1 값을 요 M을 100 대신에 200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50 마이크로메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2배로 증가를 하게 되면 주파수비는 우리가 고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였는데 가진 주파수 안 변하고 고유진동수가 루트 M분의 K니까 M의 반비례하죠. 루트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2배 증가하면은 질량이 적하면 그리고 감쇄비는 2루트 KM분의 C니까 루트 2분의 1배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비 R은 루트 2배 증가하고 감쇄비 제타는 루트 2분의 1배로 감소하는데 그 값들을 이 힘 전달비에다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해보면은
0.047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힘 전달비로 반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점탄성 물질은 온도와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사실은 온도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과 관련된 재료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재료들은 좀 더 현격하게 변하고 어떤 재료는 천천히 변하고 그렇습니다. 역학적인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역류하고 소실계수이기 때문에 진동 관련해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이 온도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역률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값들이 되겠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소실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게 주파수, 주파수의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로그 스케일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쪽도 요거는 지금 역률도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역률의 변화와 수실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이 그래프가 나타난 물질은 다 황화계 폴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제조사가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점탄성 물질을 사용할 진동설계에 사용할 소비자에게 자기네가 공급하는 점탄성 물질의 특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이 특성에 근거해서 진동 설계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동 설계를 하는 그 진동계가 어떤 온도의 범위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진동계에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의 범위는 대략 어떤 범위인지를 보고 그거에 의해서 그 점탄성 물질이 어떠한 범위의 역률과 소실계수를 갖게 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진동계 설계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보호구조를 위한 점탄성 감쇄 처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요 밑에 있는 노란색 구조물이 보호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초록색 구조물도 보호구조물인데요. 그 사이에다가 샌드위치처럼 점탄성 물질을 끼워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호구조물의 두께가 H1이고요. 두 번째 보호구조물인 초록색 보호구조물의 두께가 H2고 점탄성 물질의 두께가 H2로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보호구조물들의 면적 관성 모멘트가 I1, I2, I3로 주어지고 또 그들의 역률이 E1, E2, E3로 주어졌을 때 이 조합된 보호구조물의 밴딩 강성, 역률 곱하기 I는 이게 조합된 구조물의 밴딩 강성이 되겠죠. 이 강성이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식인데요. 이 식을 로스, 웅가르, 커윈이라는 세 사람의 연구에 의해서 이 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구조물은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식보다 좀 간단하게 된 식은 요 위에 있는 요 초록색 저건 없이 그냥 보호구조물에다 위에다가 점탄성 물질만 바른 그런 경우는 좀 더 H3가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 식이 간단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된 식도 수식을 갖다가 유도해서 이렇게 점탄성 물질이 포함된 조합된 구조물의 어떤 강성과 감쇄를 갖다가 다룰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걸 다룰 때 이 감쇄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강성으로만 표현 안 되고 앞에서 나왔던 E1, E2, E3
대신에 E1 스타, E2 스타, E3 스타를 이용해서 세 개의 물질의 역률 E1, E2, E3하고 세 개의 물질의 점탄성과 관련된 소실계수 이타1, 이타2, 이타3 그리고 물론 점탄성 물질의 전단강성과 그 물질의 또 이 소실계수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조합된 물질의 역률 E 스타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 스타 대신에 앞에서 E 대신에 E 스타를 집어넣고 앞에 식에서 E1, E2, E3 대신에 E1 스타, E2 스타, E3 스타 그 G2 대신에 G2 스타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조합된 그 구조체의 밴딩 강성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체가 갖게 되는 소실률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층이 없게 되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식이 종종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소실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화된 식이 이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이 실제로 엔지니어링에서는 많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스몰 e는 역률의 b가 되겠고요. h는 두께의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조합된 보호구조물, 점탄성 물질까지 포함된 보호구조물의 조합 보호구조물의 강성과 그리고 감쇄 특성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지는 부분은 1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